올해 최고치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을 일부 발표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환율 안정의 실효성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84.9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국제국장 명의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좀 눌러졌는데 외환당국 국장급의 구두 개입의 의지 그리고 메시지 이거는 지금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오늘은요, 그야말로 환율과의 전쟁이 펼쳐진 한편의 굉장한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종가 기준 혹은 흐름상과 실제 시장을 들여다놓고 보면 상황이 굉장히 시시각각 촉발됐었는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1,484원 90전으로 그냥 튀어 올랐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달러를 사려는 매수 세력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1,484원. 실은 우리가 계엄 때 갔었던 환율이 1,487원. 네. 그러니까 아마 당국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했을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1,480원 절대 뚫려서는 안 된다. 여기를 포기하고 나면은요, 1,500원은 큰 의미가 없이 그야말로 위가 열려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아마도 그것도 이 1,487이라는 환율도 굉장히 의식할 것 같은데 그쯤에서 혹은 그 직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제극장에 대한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화 약세 안 된다. 그러면서 정부의 능력을 곧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환 당국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합쳐서 우리 원화를 지키는 이제 외환 당국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외환 당국이 출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요, 1,484원, 85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발언 직후부터 마치 엄청난 달러 매도 폭탄이 터트린 것처럼 이제 장대 음봉이라고 하죠. 예. 분봉 단위로 환율이 급락,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1,449원. 그러니까 30원도 넘게 떨어지는 환율 급락, 원화 강세가 나온 것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실질적인 시장에 들어간 개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고 하지 달러를 쉽게 내놓거나 팔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1,485원의 환율을 1,449원, 30원 넘게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어디선가 달러의 물량이 출회됐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시장에 직접적인 오늘 시장 개입이 있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구두 개입을 넘어 시장 개입이다. 그러면은 이 이후의 추이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오늘은 밀어서 성공을 했죠. 네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달러를 더 갖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1,450원으로 끝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시간 내 장 끝나자마자 바로 NDF 역외 시작됐을 때는 지금 1,450원 또 넘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당국이 계속해서 환율을 이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당국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동원해서 시작을 했는데도 방어를 못할 때가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는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연말 내년 1월까지도 외환 당국은 이제 환율과의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의 이 달러는 어디서 풀렸나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전문가들,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정도의 환율을 떨어뜨리려면 어디선가 달러가 나왔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외환보유고에서 나온 달러는 아니고요. 기업들에게 이제 달러 보유 기업들에게 좀 환전 계획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내고 물량이라든가 대기업 달러 물량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환율을 뺄 물량은 국민연금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가능성입니다. 예. 게다가 이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전략적 환액지와 관련해서
전략적 환액지를 뭐 그전에 전술적 환액지 5%, 전략적 환액지 10%를 한다라고 하고 그 방법이라든가 시기가 너무나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네. 환투기 세력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 전략적 해지, 환액지의 모호성을 갖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선물한 매도 방식일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 해외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들여온 건지 그 방법이 이제 모호한 겁니다. 하고 그런 시기와 폭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을 그 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서 나온 달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증 물량이 이제 시장에 투입되지 않았나 이런 추론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재부가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 그 핵심은 보니까 서학개미들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와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이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예, 환율과의 전쟁. 그런데 언제까지나 국민연금에게 의존할 수는 없죠. 또 이번에 보면은 뭐 아직까지 기업들이 달러 물량을 내놓으려고 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풀 수도 없고. 그런데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가. 달러 값도 떨어지고 우리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경상수지가 서학개미 탓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탓, 이유와 맞는 하나의 명분상의 대책을 약간 연관성 있게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라고 네네.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예.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뭐냐면 지금 서학개미들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미국 주식을 팔고 외국 주식을 팔고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해서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기본 공제 외에 22%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대주주 외에는 세금을 안 내지만 해외 주식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겠다. 오. 그럼 이제 언제 복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내년 1분기에 만에 하나 미국 주식을 그냥 미국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1년 이상을 보유한다. 그러면 100% 비과세. 세제 혜택을 10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테슬라를 판 돈, 엔비디아로 해서 번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내년 2분기에 팔고 들어와서 국내 주식을 1년간 투자한다라고 하면 80%를 깎아준다라는 거죠. 22% 네네. 세금에서.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오면 절반을 깎아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잘 보니까 먼저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즉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해야 뭐 내년 이 완전한 100% 비과세가 아니라 일단 미국 주식을 팔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팔고 마이크론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순간 일단 그 판 부분은 비과세를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1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1년을 버티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1년을 장기 투자를 못할 때는 역으로 그때 면제해줬던 세금을 역추징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대책들 나오니까 이게 좀 처음 보는 대책이잖아요. 시장 예.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들은 이게 될까라는 이제 반응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방식들 다시 국내로 돌아왔을 때 서학개미 분들한테 양도세를 면제해준 이 방식을 왜 내놨을까?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가? 지금 외환위기도 아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러게요. 달러 값 자체,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원화만이냐? 계속해서 뭐 전전날에 한국은행도 서학개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책도 그럼 서학개미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도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바로 이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것을 꺼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1,700억 달러, 한 1,800억 달러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들고 있는 이제 외국 주식의 수탁액이요. 한 210조가 넘죠. 예, 그 부분들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 이 당국의 이 대책에 호응할지는 솔직히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코스피가 4천도 돌파하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신뢰를 얻었을까? 제가 시장에 느끼는 부분은 조금 더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1분기니까 적어도 내년 1월쯤에는 월별이 나오겠죠. 얼마나 많은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팔고 이 국내 주식 복귀 계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통계는 바로 잡힙니다. 주식을 투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평론가님께서도 처음 보는 대책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 예상치가 좀 그렇죠. 어렵고 이건 한번, 정말 그야말로 예. 서학개미 분들의 마음을 이제 돌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들 경제 심리가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꺾였고 이게 한 달 만에 또 다시 나빠진 거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인데 이것도 고환율과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100은 깨지는 않았지만은 110이었던 게 109로 상당히 6포인트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3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됐고 향후 경기 전망까지도 함께 좀 나빠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일까? 왜냐면은요.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4,000포에 갔잖아요. 집값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면으로만 보면 이게 뭐지 하는데 왜 우리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저렇게 얼어붙고 있을까? 뭐 양극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역시 물가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에 대한 물가는 뭐 여전히 낮다 이렇게 평가되고는 있지만 고환율에 따라서 수입 물가들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먹거리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분들, 서민분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도 높고 특히 경기는 상당 부분 아직까지 체감 경기가 나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늘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의 결과에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뉴욕 시장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 그때 이제 트럼프도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뉴욕 시장에 이제 맘단이라는 사상 처음에 이제 이슬람 교회 이제 시장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트럼프가 그때 왜 놀랐느냐? 자기가 등극하고 증시도 하늘로 꼬고 집값도 올라가고요. 관세 걷어들여서 뭐 미국은 관세 수입 올렸다고 하는데 정작 뉴욕 시민은 트럼프의 공화당을 안 찍고 민주당을 찍었었거든요. 민주당의 후보를. 그런 것은 실제 체감하는 실생활들에 있는 일반 국민분들은 증시라든가 뭐 집값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반응보다도 당장 피부로 느끼는 이 체감 물가가 크지 않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역시 고환율도 함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이 환율 대책, 환율과의 전쟁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올해가 일주일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집값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이요. 내년 서울 집값이 4.2%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인이 평론가에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공급 대책이 늦어지고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에서 어떻게 뚜렷하게 공급 물량을 뺄 이제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주산연 자료를 보시면 저기 알겠지만은 이제 4.2%의 매매가, 전세가도 지금 4%대 함께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훨씬 더 크게 얘기하고 있고 거의 5% 가깝네요. 예, 전세 월세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정말 적습니다. 지금 22,000, 24,000을 추정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공사 기간도 계속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부들 자체의 몸값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과거처럼 막 뭐 밤샘 작업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쩌면 내년 입주가 2만도 깨질 수가 있다. 뭐 한 16,000, 17,000도 될 수가 있겠고 네. 문제는 내년의 공급도 공급이지만 내후년 2027년도 현재 분위기라면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해서 이제 뚜렷하게 새로운 공급 물량은 없는데 국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계속 또 집중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수급 논리상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공급으로 못 잡는다면 지난 2022, 23 넘어갈 때처럼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근데 이 두 방법 모두 상당히 좀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이창용 총재한테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서 빨리 이제 당국에서 국토부에서 서울 아파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또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부분들에서의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국토부도 지금 왜 못 내놓겠습니까? 네, 내놔서 그게 효과 있고 호응을 얻고 칭찬을 받는다면 벌써 내놓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시간이 좀 끌린다는 것은 그만큼 좀
고민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내년에 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뭐 급감하는 네. 것이 좀 전망이 된다면 결국 다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전세 대란으로 갈 우려도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사년 자료를 보면 뭐 전세 가격은 4.7% 상승을 보고 있는데요. 예. 전세 대란, 전세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저는 다른 한켠에서 나오고 있는 전세 월세화 현상이거든요. 서울 아파트만 떼어놓고 보면 지금 월세 비중이 64.9%, 65%입니다. 뭐 평균 가격이 뭐 월세 뭐 164만 원, 뭐 140 몇만 원 뭐 이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가가 아닌 분들은 10가구 중에서 6가구, 7가구는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한 140만 원 정도가 네. 이제 된다고 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 쪽에서는 그동안은 영끌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전세가 거의 없잖아요. 월세로 되고 있고 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월세로 매달 150만 원, 160만 원 내느니 차라리 대출을 해서 집을 사고 그 대출을 갚는 150만 원, 차라리 160만 갚는 게, 원이면 이건 차라리 결과적으로 자기가 버티면 집 한 채가 생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점점 좀 바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국은 지금 대출 수요를 또 막고 있고요. 그럼 이게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아니 월세 내면서 나는 평소에 집 못 사라고 이런 국민들의 반발을 자극하게 되는 이게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의 가장 이제 신뢰도가 깨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똘똘한 한 채를 뭐 당국도 계속해서 뭐 전 정권 이야기를 해 와가지고 일단은 뭐 전세나 월세라는 게 다주택자가 하는 거죠. 자기 집 외의 걸 내놓는 거니까. 이 전세 월세화 부분도 주택 공급과 함께 반드시 좀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요. 지금 한국은행 발표 중에서 서울 주택시장 위험도가 역대급으로 위험한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비상등 불 켜졌다 이런 신호 같은데 주택 공급에 골든 타이밍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좀 대책이 좀 어렵더라도 골든 타임 시한을 언제로 보시는지 글쎄요. 궁금합니다. 이미 지난 게 이미 아닌가 지났다. 싶고요. 예. 공급입니다. 결국 공급인데 뭐 재개발, 재건축인데 지금 국토부도 뭐 답답한 저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게 재건축을 뭘 하려고 해도 뭐 분담금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뭐 물가, 인건비 또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 때문에 웬만한 곳에 분담금이 6억, 7억, 뭐 10억을 넘어가게 되니까 재건축의 속도도 과거처럼 이게 빨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도 없고 재건축도 쉽지가 않고 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갈라가고 있어서 정말 마지막 방법이 한국은행이 골드타임 지났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있기는 있는데 과연 집값을 잡으려고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냐라는 또 한국은행이 반박이 또 나올 거거든요. 이창용 총재가. 예. 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서울 집값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